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소아심장 환자들 진료하고 있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게 공개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근데 주제는 이제 저는 뭐 선택한 면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요거를 고르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들은 느낌은 약간 공부 잘하는 애 학부모님께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대학교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 신증 환자들 관리를 하는 게 약간 그런 어려움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당연히 이제 경험이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이전에 뭐 신증 걸렸었던 친구 이제 어머님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죠. 근데 대학 입시 준비할 때도 사실 그렇죠.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엄마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엄마들도 있죠. "지금도 늦었다. 얘는 더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어떤 분한테 가서 들으면 "아 미리 준비하는 거 다 의미가 없고 애가 똑똑해서 잘하면 나중에 가 다 따라간다. 미리부터 하면 애가 괜히 지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얘기가 다 너무 굉장히 다르긴 하고요. 근데 뭐가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경우가 이제 엄마가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애가 똑똑해서 잘 혼자 잘 되는 경우가 되겠고 요거는 제가 재밌으시라고 넣어 봤는데 이제 이모가 이제 잘 가르친 선생님이랑 연애를 하시면 또 애가 잘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거 이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 되겠고요. 주변에 사실 의료인이 있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실 기회가 사실 별로 없고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시기에는 또 왠지 시간 압박이 있는 것 같고 또 물어봐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왜 이게 어렵냐고 하면 사실 아이들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되게 다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애는 뭐 과학 같은 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대학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인문계여 가지고 자기는 그거랑 쪼끔 다른 코스인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은 아이 꿈이 비슷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학원에 보낸다고 같은 성적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고 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 가지고 뭐 수능 시험 대박 나면 대학은 뭐 원하는 대로 골라서 갈 수도 있겠죠. 네. 굉장히 어려운 점은 어쨌든 이번 해에 실패를 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증훈도 쪼끔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질병명이 들어가는 거는 신주역으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것이 온 원인이 아이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물어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신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물을 써 봤는데 반응이 다르면 그 아이와 우리 아이는 쪼끔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에 이제 강의해 주신 이제 경험 많은 이제 이런 선생님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근데 저희도 사실은 아이가 아픈 거랑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요. 어쨌든 치료 약물을 결정하고 치료 기간 결정하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시는 게 이제 영양 관리하고 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정하시는 거라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사실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본인이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영양하고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은 너무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뭐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꼭 이거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쪼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외에 약간씩 이제 보호자분들이 뭐 응용을 하고 하시는 거는 뭐 이게 생활 습관이고 영양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원칙을 조금 세우셨으면 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다른 선생님들 발표하실 때 유튜브를 살짝 들어가 봤는데 한 100명 이상 정도 들어와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분들이 아이들이 다 지금 상태가 아주 똑같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자기 아이가 급성 상태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리고 신장 기능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지금 부어 있는지하고 단백뇨가 있는지이고요. 단백뇨가 사실은 이제 이전이랑 변화가 있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약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지금 현재 뭐 다른 뭐 혈압약이나 이런 걸 복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어떤 걸 복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신장 기능은 실제로 저희가 신지훈이라고 하지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뭐 신장이 기능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아이는 조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의 보통 저희가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90점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는 부종은 없다, 단백뇨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요거에 해당하시면서 약은 지금은 안 먹고 있다, 이전에 썼었고 뭐 혈압약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다거나 사고체 여과율은 정상이라고 들었다, 지난 외래에서 나쁜 적이 없었다고 하시면 이 아이는 그냥 또래 아이들이랑 똑같이 먹이시면 됩니다.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양 관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급성이다, 그래서 몸이 붓고 단백뇨가 늘었다고 하면은 몸이 붓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굉장히 불편감을 줄 수 있고, 그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병증 같은 걸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조금 이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권장드리기로는 요즘에 그 정수기 옆에 이렇게 종이컵 붙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뽑아 마시는 그런 자판기 커피보다 쪼끔 작거든요. 그런 헬스장 같은 데 보시면 되게 작은 종이컵이 있어요. 이제 고런 작은 잔을 하나 준비하셔서 아이가 목이 마를 때 거기다 담아서 먹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진 않지만 목이 마를 때는 수시로 본인이 보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쪼끔 줄여 주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식품으로도 사실은 수분을 섭취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목이 마르지 않게 하면은 이제 입으로 마시는 액체류를 쪼끔 줄여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에 있는 나트륨 자체를 쪼끔 줄여 줘 가지고 아이가 마시는 수분 양을 좀 줄여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짜게 먹으면 물이 자꾸 들이켜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심심하다는 형용사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음식 맛이 조금 싱겁다 정도이고요. 아예 맛이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 짜다와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양념 같은 거를 하실 때 이제 소금 양을 쪼끔 적게 사용하시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트륨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예를 쪼끔 들어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요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나트륨 섭취량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접하는 식품들이 대부분은 이제 WHO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권고하는 양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30-40대 정도 되시잖아요. 일상적으로 접하시는 나트륨 양이 거의 2-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염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그 목표하는 바는 권고량 정도로 먹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지금 실제로는 2-3배 정도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2013 년도에 이제 일반적인 어린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권고량보다 거의 2배 이상 아이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맛있는 그 양념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근데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가족들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보면 잘 팔려야 되는 식품들이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하게 되면은 원래보다도 더 양념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잘 그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식품도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음식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식품을 개발할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건강식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조리를 하시는 것이 어 그 권고량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빵 같은 거는 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또 화학 조미료나 발색제, 뭐 보존제 이런 것들이 다 나트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해서 또 나트륨 성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하고 외식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요. 네, 뭐 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완전히 없이 살고 있지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뭐 가공식품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은 쪼끔 그 성분을 이제 확인을 하셔서 쪼끔 줄여 주시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이게 100 그램당 나트륨 섭취량인데요. 저희가 그냥 토마토를 식품으로 그냥 아이가 먹으면 100 밀리그램당 한 5 밀리그램 정도 나트륨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지면서 72.5 밀리그램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렇고 사실 뭐 스파게티 만들 때 이게 소스 다 만들어서 하시는 분은 잘 없으시잖아요. 구입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한 612 밀리그램 정도로 갑자기 높아지게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케첩 같은 거 100 밀리 100 그램당 나트륨 섭취량을 함유량을 보면은 1370 밀리그램입니다. 거의 한 200배 정도 되거든요. 사실 가공식품이 이렇게 이제 나트륨 함량이 점점 높아진다는 걸 쪼끔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 안에를 보시면 사실 점점 약간 농축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고런 걸 쪼끔 고려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보시면은 이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요렇게 다 영양 정보 같은 게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봉지당 얼마인지 아니면 뭐 100 그램당 나트륨이 얼마인지 요렇게 써 있어 가지고 요거 보시고 '아 너무 나트륨 많다고 하면 쪼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 아니면 밀키트 같은 거 사시면은 양념은 그냥 집에서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부재료만 사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추천이 되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요거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라면을 뒤집어 보니까 요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17 년부터 뭐 라면이나 냉면, 뭐 국수, 그다음에 햄버거하고 샌드위치에는 왜 그렇게 5 개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 가지고 이게 초록색이면 사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지 않은 거고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면 쪼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2020 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린이들 기호식품에 요렇게 외식 영양 표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피자하고요, 햄버거, 아이스크림, 그냥 제과 제빵이고요. 프랜차이즈 중에서 전국에 50개 이상 지점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요렇게 영양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이제 메뉴에다가 다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메뉴가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메뉴에는 열량 표시만 들어가고요. 요렇게 따로 옆에 보면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수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만약에 못 넣으면은 요렇게 영수증을 뽑았을 때 밑에 요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들은 지금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강제적으로 아직은 하는 게 아니어서
막상 갔는데 없는 데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해 보시면 있는 곳이 있고요. 이게 배달앱에도 큰 프랜차이즈는 적용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외식하실 때는 나트륨 함량이 쪼끔 적은 거를 확인하시면 좋고요.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게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건데 이게 치킨은 아직 없습니다. 그 치킨이 빠진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치킨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럼 조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역할이 굉장히 커지시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이게 집에서 해야 되면 애들이 하진 않을 거니깐요. 그래서 조리를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 드리면 감자 같은 경우는 100 그램당에 한 50 밀리그램 정도 나트륨이 들어 있다고 하면 이걸 그냥 물에 찌면은 그대로 거의 가거든요. 물론 인제 소금을 안 찍어 먹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소금도 약간 치면서 기름에다가 맛있게 튀기면 4배 정도 나트륨 함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바다에서 잡으니까 좀 짠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 그램당 한 200 밀리그램 정도 나트륨이 있는데 그냥 구웠을 때는 이제 쪼끔 나트륨 함량이 상승을 하는데 요렇게 이제 고춧가루를 넣으시고 간장이랑 설탕을 잘 양념을 하셔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시면 이제 저희 그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000 밀리그램 정도가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요렇게 조림을 하시는 거는 쪼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사실 요런 정보를 다 어디서 얻었냐면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식품안전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트륨 줄인 뭐 조리법 이렇게 해서 소금을 가능한 한 쓰지 않고 뭔가 뭐 카레가루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맛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추김치하고 뭐 물김치, 오이김치 이런 것의 나트륨 함량을 뭐 비교한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런 거를 참고하시면 쪼끔 조리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으로는 사실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단백질을 어떻게 아이가 섭취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신주문이라고 들으시면은 결국 문제 있는 거는 소변에 단백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한하거나 이거를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전에 이제 먹었던 대로 그대로 이제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이가 소변으로 약간 단백이 빠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단백이 필요한데 오히려 단백질 섭취하는 걸 쪼금 줄이셔 가지고 '소변으로 단백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에 의해서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양은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질환을 치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성장해서 성인까지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줄이거나 하진 않고요. 반대로 '그럼 단백질이 빠지면 몸에서 부족한 거니까 더 보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신장이 손상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물어보시면 이제 그대로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약을 어떤 걸 먹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지금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스테로이드를 안 먹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가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다고 하면은 합병증 중에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자체로 식욕이 굉장히 당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간식거리를 굉장히 찾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야채나 아니면 채소 같은 걸로 좀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영양 성분표 같은 거 보시면은 열량이 쪼끔 낮은 가공식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체 식품을 쪼끔 제공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너무 달거나 아니면 너무 단당류의 식품을 먹도록 하는 거는 쪼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혈당도 사실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그 합병증 중에 하나인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평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테로이드를 쪼끔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은 각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요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이가 추가적으로 뭐 칼슘이나 비타민 D의 복용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양 관리 부분에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느냐 요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뭐 5% 정도에서 신장 기능이 쪼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요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 100명 이상 정도 들어와 계셨으니까 한 5-6명 정도 아이들이 이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은 이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면은 사고치 여과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영양 관리를 사실은 해야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 신증후군 영양 관리랑 쪼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신증후군 진단받고 이제 하실 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대부분 나오는 영양 관리들이 요런 거와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성인들 중에서 만성 콩팥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이런 관련 정보들을 찾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염식, 저인식, 뭐 저칼륨식, 저퓨린식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찾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신장 기능이 지금 정상이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시게 되면 사실 만성 콩팥병 영양 관리는 따로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유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거는 여기서는 다 다루기는 쪼끔 어려울 것 같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하시는 이제 병원에서 쪼끔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신증후 생활 습관 관리고요. 뭐 생활 습관 사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다른 것들은 다들 이제 부모님이나 어떤 집안의 그런 규율에 따라서 이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럼 운동이나 바깥 생활 이런 건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급성인지 어떤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종이 없고 단백뇨도 갑자기 많이 늘지 않았고 지금은 뭐 면역 억제제 복용하지 않고 다른 약만 먹고 있다. 그리고 사후체 여과율도 정상이다고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래 비슷한 아이들이랑 똑같이 생활 습관을 어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매일 유연성 운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세트 정도 30분 내외로 요렇게 유연성 운동 같은 거 요즘에 앱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거는 신축은 아이들뿐 아니라 고 소아청소년 아이들 시기에는 이제 권장되는 정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치원생부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아이가 이제 안 하죠. 보통 애들 그 신중은 아니더라도 운동 잘 안 하는데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산소 운동은 최소 주 3회 30 분에서 1 시간 정도로 권장이 되고 있는데요. 쪼끔 숨이 찬 정도로 빨리 걷거나 계단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좀 달리기 이런 거 가능하고요. 뭐 수영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걸어 다니거나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자전거 같은 거 타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안전 장비는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근력 운동도 주 3회 정도 보통 한 3 세트 정도 시행하기를 권장하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이런 PT 영상 같은 것도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재밌어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스쿼트 같은 것들이 권유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급성이다. 그래서 몸이 붓고 뭐 단백뇨가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유연성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 급성 신증후군 왔을 때 그 합병증 중 하나가 혈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하면 그런 위험이 사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 더 그렇고요. 그냥 침대에 보통 애들이 누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 많이 늘어나거나 해서 아이가 불편하고 몸이 붓고 해서 불편하고 하면은 집에서도 사실은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게임에 심취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제 혈전 발생이나 이런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게 좋고, 어 아이 상태에 따라 쪼끔 다르긴 한데요. 그 뭐 유산소 운동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가벼운 정도로는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이가 안 좋은 상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근력 운동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고 하면은 뼈나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는 다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또래 비슷한 아이랑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네, 간혹 신장 기능이 떨어진 친구도 있어서 요거는 첨부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력 운동은 쪼끔 그 컨디션을 봐가면서 강도를 쪼끔 조절하시고, 어쨌든 나머지 유산소 운동하고 유연성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오늘 그 영양하고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그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이가 지금 이제 급성인지 아니면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우리 아이 신장 기능이 어떤지 요걸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쪼끔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급성인 경우에는 사실 수분을 조절해야 되는데, 수분 조절을 쪼끔 편하게 하시려면 나트륨을 권장량 정도로 줄여서 먹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단백질은 저희가 제한하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은 사실 스테로이드 먹고 있는지 쪼끔 생각을 해 보시고, 스테로이드 먹고 있으면 체중이 많이 늘 수 있고 여러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그 열량이 높은 식품을 자주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이들이 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만성 콩팥병에 대한 영양 상담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급성인 경우에도 유연성 운동이라든지 약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특히 면역 억제제를 이제 먹고 있는 경우에는 운동은 근력 운동까지 쪼끔 챙겨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